2025년 3월 경기도 안양. 봄비가 내리는 이 작은 도시 어딘가에 62년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숙.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째 되는 해.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고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일은 외롭지만 그녀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시작됩니다. 이건 한 여자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김밥을 자르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깊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피는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싱크대에 핏물을 씻어내는 동안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금속 냄새가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요즘 나이 탓인가? 코가 둔해진 건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금속 냄새가 머지않아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또 다른 금속과 연결될 줄은.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피 묻은 수건을 바닥에 던져둔 채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숙은 이상한 걸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카운터 밑에 붙어 있는 가스보일러 정기점검 완료 스티커. 문제는 그녀가 점검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티커에는 업체명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 4글자는 잉크가 번져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정숙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설마라는 아니라므로.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언제나 그 설마 사이로 스며든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숙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카 유미, 30살 정숙의 시동생 딸. 어릴 적부터 정숙을 엄마보다 더 편한 이모라 부르며 자랐던 아이. 하지만 그날 밤 유미의 방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미가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이모, 오랜만에 왔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유미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요새 혼자 사는 거 걱정돼서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상해보험 하나 드는 게 어때요? 요새 노인분들 사고도 많고 혼자 계시면 더 위험하잖아요. 유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돼요. 보험료도 얼마 안 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약관들이 빼곡했습니다. 근데 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도장도 함부로 못 찍지. 유미의 목소리가 살짝 재촉하듯 바뀌었습니다. 이모, 도장만 찍으면 돼요. 저 믿죠? 제가 이모한테 해가 될 일 할 리가 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인감도장은 금고에 있어서 나중에 다시 보자. 순간 유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숙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금세 유미는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중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정숙은 느꼈어야 했습니다. 조카의 손이 왜 이렇게 떨리고 있는지, 조카의 눈빛이 왜 이렇게 조급한지. 하지만 그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떠난 후 정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 저녁 영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숙.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거실 시계는 밤 11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정숙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2분, 똑똑똑똑, 두 번의 노크, 짧고 빠르고 긴박한 리듬. 정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지만 어둠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새들어 자취 중인 서연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나오세요. 가스 냄새. 진짜 이상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복도에 가스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 고시원 쪽은 아니고 여기 사장님 집 쪽에서. 정숙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났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달콤하면서도 불길한 냄새. 도시가스 특유의 부치제 냄새. 그 순간 정숙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스 누출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용 가스 탐지기가 삑삑 경보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계단참으로 내려가는 순간 정숙은 보았습니다. 자기 집 창문 아래 빗물에 흐릿하게 번진 자국들. 누군가 사다리를 세웠던 흔적. 금속재 사다리가 외벽을 긁고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에서 의심으로.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계획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삶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가 맡았던 금속 냄새는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스가 새는 냄새였습니다. 새벽 4시, 정숙과 서연은 근처 24시 찜질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찜질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가스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었고 질식하여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으며 정숙의 손을 감쌌습니다. 19살 소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누가 찾아왔다거나 전화가 왔다거나. 그리고 정숙은 기억해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작지만 이상했던 징후들을. 보험 우편, 법무사 안내, 조카의 갑작스러운 방문, 가짜 점검 스티커, 그리고 창틀에 남은 사다리 자국.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우편함에 낯선 편지들이 계속 꽂혔던 일. 자신이 신청하지 않은 보험사와 법무사의 우편. 카운터 밑에 붙어있던 가짜 점검 스티커. 그리고 어제 저녁 조카 유미가 찾아와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일.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어젯밤, 정확히는 그저께 밤이요. 정숙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 끝나고 새벽 2시쯤 들어왔는데 낯선 남자 둘이 사장님 집 창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한 명은 사다리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어요. 시간 맞춰 열자. 내일 밤이 마지막이야라고 속삭이는 걸.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자 급하게 사다리를 접어서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저는 그냥 공사 관련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내일 밤이 마지막이야.
그 말은 오늘 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만약 서연이 깨우지 않았다면, 만약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숙은 지금 여기 앉아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숙은 어제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조카 유미가 찾아왔던 그 시간을. 그때는 그냥 조카의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유미는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냈을까?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도장을 받으려 했을까? 정숙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 조카 유미가 왔었어. 갑자기 보험 들라고 하더라고. 혼자 사니까 위험하다면서. 조카분이요? 응, 내 시동생 딸이야. 어릴 때부터 나한테 잘 따랐는데 근데 어제는 좀 이상했어. 평소랑 달랐어. 정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류를 가져왔더라고. 보험 가입 서류. 근데 내용이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일단 나중에 보자고 했어. 인감도장도 금고에 있다고 하고. 그랬더니요. 순간 표정이 굳더라.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나는 봤어. 그리고 금방 다시 웃었어.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라면서.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어. 설마 내 조카가 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유미 손이 떨리고 있었어. 그리고 눈빛이 조급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유미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돈 문제가 있거나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나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동거 남친이 있어. 권태수라고. 그 친구가 좀 돈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하다가 크게 잃었다고.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그 보험 서류, 수익자가 누구였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못 봤는데 유미가 제가 이모 보호자처럼 챙길게요라고 말했던 것 같아. 서연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험, 수익자, 가스 사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숙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사람도 필요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단골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장도윤, 58세, 퇴직 형사. 그는 정숙의 오랜 단골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형사로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고 지금은 이웃회관에서 안전지킴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밥 좀 늦게 나오네요. 장도윤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숙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상담 좀 해도 될까요? 장도윤은 즉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숙은 지난밤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3시에 노크, 가스 냄새, 창틀에 사다리 자국, 며칠 전부터 받은 낯선 우편들, 조카의 방문, 그리고 가짜 점검 스티커까지. 장도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장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가 아닙니다. 계획된 살인 미수예요.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형사 생활하면서 비슷한 케이스를 몇 번 봤습니다. 고령자 대상 보험 사기, 거기에 가스 사고를 위장한 살인까지 결합된 케이스. 장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패턴이 거의 똑같아요. 먼저 피해자 명의로
고액보험을 가입합니다. 물론 본인 동의 없이 수익자는 가족이나 지인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사고를 위장합니다. 가스 폭발, 화재, 낙상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거기에 임의후견 계약까지 끼워 넣어요. 후견인이 되면 피해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집도 팔고 통장도 관리하고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서류 조작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주변에서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 더 쉽죠. 장도윤은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장님 명의로 최근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둘째, 법무사나 후견 관련 우편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셋째, 그 가짜 점검 스티커의 전화번호 역추적. 넷째, CCTV 확인. CCTV요? 네. 사장님 가게에 CCTV 있잖아요. 혹시 그 조카분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장면이 찍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부 CCTV도 확인해야 해요. 사다리 들고 온 사람들 얼굴이 찍혔을 수도 있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도윤이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조카분을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로 조카분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하나씩. 그날 오후 정숙과 장도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우편함이었습니다. 장도윤의 제안으로 동사무소 우편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반송되거나 수령하지 않은 우편들이 보관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정숙 명의로 발송된 보험증서 사본. 피보험자는 박정숙 본인, 수익자는 유미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2억 원. 상해 사망 특약 포함. 그리고 또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발송한 임의후견, 사전계약 안내서. 정숙을 피후견인으로 유미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서명한 적 없어요. 장도윤이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서명란에 도장이 찍혀 있긴 한데 이게 사장님 인감도장 맞나요? 정숙이 자세히 봤습니다. 아니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가짜예요. 예상대로네요. 도장 위조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도윤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한 건 가게 CCTV였습니다. 정숙의 가게에는 카운터와 외부를 비추는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지난 일주일치 영상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5일 전 오후 3시경 유미가 남자 한 명과 함께 가게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 남자는 가게 창문과 건물 구조를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저녁 8시경 같은 남자가 다시 나타나 가게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건물 외벽을 쳐다보는 장면. 그리고 그저께 새벽 1시경 두 남자가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사다리를 내리는 장면.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옷차림으로 보아 이전에 나타났던 남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도윤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 남자 혹시 아세요? 정숙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권태수 유미 남자친구예요.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졌네요. 세 번째로 확인한 건
가짜 점검 스티커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장도윤은 아는 후배 형사에게 연락해 번호 역추적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뒷자리가 번져 있었지만 앞자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시간 후 답이 왔습니다. 그 번호는 실제 가스안전공사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개통된 선불폰 번호였고 개통 후 일주일 만에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준비된 범죄네요. 장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보험 가입, 후견 계약, 가짜 점검, 사전 답사, 그리고 실행.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녁 7시, 정숙은 가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경찰서에 제출하러 갔고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들이 드나들었지만 정숙의 귓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유미, 어릴 때부터 자신을 따르던 조카, 이모, 이모하며 웃던 그 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칼날.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미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직접 물어볼까? 내가 정말 날 죽이려 했니?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유미에게 연락하면 그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유미였습니다. 이모. 유미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제 그 보험건 생각해 보셨어요? 정숙은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야, 너 정말. 그 순간 정숙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장도윤의 문자였습니다. 절대 조카와 단둘이 있지 마세요. 지금 가게로 갑니다. 5분만 기다리세요. 정숙은 문자를 보고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유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 지금 좀 바빠서. 손님 주문이 밀렸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유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분명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도장 얘기도 해야 하고. 유미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미는 아직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획이 실패한 걸 모르거나 아니면 다시 시도할 생각인 것을. 5분 후 장도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역공을 합시다. 장도윤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유미와 권태수가 다시 시도하게 만들고 그 현장을 잡는 것. 현행범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있는 증거만으로도 입건은 가능하지만 변호사 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잡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숙은 두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미와 태수는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번엔 더 치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때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장도윤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숙은 내일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유미에게 전화를 겁니다. 보험건 생각해봤는데 가입하고 싶다고. 유미는 분명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도장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다시 사고를 준비할 것입니다. 장도윤과 서연은 정숙의 집에 미리 들어가 소형 카메라와 가스 센서를 설치합니다. 복도, 창틀, 보일러실까지. 그리고 정숙에게는 응급 버튼을 줍니다. 위험한 순간에 누르면 장도윤과 경찰에게 즉시 신호가 갑니다. 사장님, 무서우시면 안 해도 됩니다.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해요. 언제 또 누가 날 노릴지 모르는 채로.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미를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장도윤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덫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스 냄새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가스밸브는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함은 거짓이라는 것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시작됩니다. 유미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정숙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습니다. 분노. 62년을 살아오며 그녀는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지만 그 착함이 누군가에게는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이용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이번만큼은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정숙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김밥을 말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난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장도윤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장님, 준비됐죠? 장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유미한테 전화할게요. 기억하세요. 자연스럽게. 마치 정말로 보험 가입하고 싶은 것처럼. 알아요. 장도윤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정숙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장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숙은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영업을 마친 정숙. 그녀는 가게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미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받았습니다. 이모. 유미야, 나야. 이모.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가 말한 그 보험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가입할까 해.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진짜요? 이모, 잘 생각하셨어요. 혼자 사시는데 보험 하나는 꼭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집으로 올 수 있어? 서류 작성하려면 도장도 필요하고. 네, 당연하죠.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 저녁 먹고 와. 천천히. 9시쯤? 알겠어요, 이모. 9시에 갈게요. 서류 다 준비해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도윤이었습니다. 사장님, 8시쯤 집으로 갈게요. 집에 계세요. 서연 씨랑 가서 마지막 점검할게요. 알겠어요. 저녁 8시. 정숙의 집. 장도윤과 서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복도, 거실, 보일러실 모두 눈에 띄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 센서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가스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기억하시죠? 장도윤이 작은 버튼을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응급 송신기였습니다. 이거 2번 누르시면 저한테 신호가 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게도 갑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시는 순간 망설이지 말고 누르세요. 정숙은 버튼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무서우시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저도 무서워요. 근데 사장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장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계단 아래 복도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경찰 순찰팀도 건물 밖에 대기 중입니다. 뭔가 이상하면 즉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유미가 정말로 시도한다면, 가스를 다시 틀거나 그런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장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가스 센서를 설치했잖아요. 일정 농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려요. 그리고 저는 바로 달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장도윤이 정숙에게 작은 창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창문, 잠금새 한 칸만 거세요. 완전히 잠그지 말고. 그럼 살짝 밀면 열려요. 만약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이 창문으로 환기가 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도윤이 계속 정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유미가 뭔가 마시라고 권한다면 절대 마시지 마세요. 물이든 차든 뭐든. 알겠어요. 시계를 보니 8시 45분이었습니다. 장도윤과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8시 50분, 8시 55분, 9시, 그리고 9시 3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유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 유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과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모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왔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미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험 가입 신청서고요. 여기는 약관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는데. 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모가 다치거나 사고 나시면 보험금 나온다는 거예요. 정숙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유미야,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순간 유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가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보험료도 부담되고. 유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모,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해, 유미야. 그게 아니라.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유미는 듣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정숙은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더 있다. 유미가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미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맛있는 차 준비해 왔어요.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유미는 비닐봉투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컵에 차를 따랐습니다. 이거 마테차예요. 이모 좋아하시잖아요. 꿀도 넣었어요. 정숙은 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장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마시지 마세요. 유미가 재촉했습니다. 이모, 왜 안 마세요? 식기 전에 드세요. 아, 나 지금 배불러서 조금 이따 마실게. 유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모, 지금 뭔가 눈치채신 거예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미야. 아니면 누가 뭐라 했어요? 요즘 어울려 다니던 그 아저씨?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수야, 들어와. 복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권태수. 그는 손에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숙을 힐끗 보더니 유미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들켰어?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가 눈치챈 것 같아.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계획대로 하자.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미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 가만히 계세요.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유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이모는 모르실 거예요. 빚에 쪼들려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 전화 오고 협박받고. 그게 이런 짓을 할 이유가 돼? 유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모는 어차피 혼자잖아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죽었고. 근데 이모 명의로 보험 들고 이 집도 팔면 3억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태수가 거들었습니다.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스 사고. 노인 혼자 살다가 실수로 가스 새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정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유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모가 그때 도장만 찍어줬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태수가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렌치, 테이프, 타이머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자. 태수가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주머니 속 응급 버튼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르지 않았습니다.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범행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라고. 그래야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다고. 태수는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스배관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정숙 옆에 앉아 차 컵을 다시 건넸습니다. 이모, 이거라도 마셔요. 수면제 넣었어요. 조금만 주무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가실 수 있어요. 정숙은 컵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로 이럴 거니?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미안해요. 근데 우리도 살아야 해요. 그 순간 태수가 보일러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됐어. 배기구 막았고 타이머 10분으로 설정했어. 10분 후에 가스 새기 시작할 거야. 유미가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차 드세요. 안 마시면 억지로라도 먹여야 해요.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버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2번 눌렀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유미가 깜짝 놀라 정숙의 주머니 쪽을 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신호야. 경찰 오고 있어.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다 녹음됐어.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고. 태수가 보일러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 카메라? 그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모가 그런 거 설치할 리 없잖아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였으면 못했겠지. 근데 나 혼자가 아니었어. 장도윤 씨가 도와줬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 말이 다 녹음되고 있어. 태수가 당황해서 유미를 봤습니다. 어떻게? 도망쳐야 돼? 유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경찰 안 왔잖아. 빨리 끝내자. 증거 없으면 돼. 태수가 다시 보일러실로 향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장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유미와 태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장도윤이 보일러실로 달려가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7분 30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타이머를 해제하고 배기구를 막았던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경찰이 유미와 태수를 제압했습니다. 당신들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특수주거 침입,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모 보험 권유하러 온 것뿐이에요. 장도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사고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가스 사고. 노인 혼자 살다가 실수로 가스 새는 거. 태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배기구 막았고 타이머 10분으로 설정했어.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우리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장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함정? 당신들이 먼저 계획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증거를 확보한 것뿐이에요. 경찰이 2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태수가 유미를 원망하듯 봤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자꾸 하자고 했잖아. 유미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넌 빚만 지고 아무 생각도 없었잖아. 진짜 죽고 싶어? 2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도윤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다시 24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유미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는 어차피 혼자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였을까? 아무도 없었을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서연이가 밤새 옆에 있어줬습니다. 장도윤이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도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유미와 태수는 정숙 말고도 다른 고령자 2명을 타깃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수법, 보험 가입, 후견 계약, 그리고 사고. 다행히 정숙의 사건으로 그들이 잡히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밤 가만히 당했다면, 만약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쳤을 것입니다. 정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준비하는 자의 편이라는 것을. 조사실에서 유미와 태수는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2사람 모두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보험 권유하러 갔을 뿐이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보일러실의 공구, 수면제가 든 차, 가짜 도장, 위조된 보험 서류,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가스 사고, 노인 혼자 살다가 실수로. 이모는 어차피 혼자잖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먼저 무너진 건 태수였습니다. 조사 시작 3시간 만에 그는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다 제가 계획한 겁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태수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 기록 보면 유미 씨 휴대폰에서도 같은 검색어들이 나옵니다. 보험 사기 방법, 가스 사고 위장, 후견인제도. 2분 다 함께 계획하셨죠?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11월쯤이었어요. 제가 코인으로 큰 손실을 봤어요. 8천만 원. 그리고 그걸 메우려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계속하세요. 올해 1월부터 빚쟁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하고 협박하고 한 번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렸어요. 유미도 봤어요. 그래서 범행을 계획한 겁니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미가 먼저 말했어요. 이모가 혼자 사신다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좀 있다고. 만약 이모 명의로 보험을 들고 사고가 나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동의한 겁니까? 태수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유미까지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결심한 겁니까?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 유미도 신문받고 있었습니다. 태수와 달리 유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태수가 혼자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보험 권유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그녀의 적극적 가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짜 도장을 주문한 것도 유미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한 것도 유미였습니다.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무사에게 후견인 계약 상담을 요청한 것도 유미였습니다. 조사관이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유미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유미 씨, 태수 씨는 이미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다고 했어요.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유미는 한참을 침묵하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한 건 맞아요. 계속하세요. 태수가 빚에 쪼들리는 걸 보면서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 싸우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그러다 문득 이모가 생각났어요. 왜 하필 이모였습니까?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는 혼자세요. 자식도 없고 남편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제가 수익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모를 죽이려 한 겁니까? 유미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진짜로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진짜로 태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조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미 씨, 당신에겐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 채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었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이모를 죽이는 길을. 유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정숙은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위해서였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정숙은 유미를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유미가 끌려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유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모.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미를 바라만 봤습니다. 이모, 저 진짜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숙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이모,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그 말에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날 죽이려고 했어. 가스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러고도 용서를 바래? 유미가 울먹였습니다. 이모,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태수가 빚쟁이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날 죽일 이유가 돼? 너도 그 사람들이랑 같아.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미야, 난 너한테 뭘 잘못했니?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챙겨줬는데. 알아요, 이모. 다 알아요.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숙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유미야, 나도 가난하게 살았어. 남편이 아프고 나서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았어. 근데 난 누굴 죽이려고 한 적은 없어. 유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유미를 데리고 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미는 변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게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 애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곧이어 담당 형사가 정숙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유미와 태수의 범행 동기와 계획이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권태수는 작년부터 코인과 선물 투자로 약 8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총 1억 원의 빚. 둘째, 올해 1월부터 빚쟁이들의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협박 전화, 집 앞 방문, 심지어 폭력까지. 셋째, 유미와 태수는 2월 초부터 고령 친척을 이용한 보험 사기 방법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넷째, 2월 중순 그들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고령 친척 명의로
보험을 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섯째, 3월 초 유미는 정숙의 인감 도장과 비슷한 가짜 도장을 주문 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섯째, 3월 중순 그들은 가스 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습니다. 가스 폭발 원인, 보일러 조작 방법, 가스 누출 탐지 회피 등. 일곱째, 3월 20일경 태수는 가짜 가스 점검 명함을 만들어 정숙의 가게 주변을 답사했습니다. 건물 구조, 보일러 위치, 출입구 등을 확인했습니다. 여덟째, 3월 25일 밤 그들은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창문 위치, 진입 경로, 소요 시간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목격했습니다. 아홉째, 유미는 정숙을 방문해 보험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도장을 받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열째, 같은 날 밤 그들은 첫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가스를 틀어놓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발견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시도.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타이머, 배기구 차단, 수면제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덫에 걸렸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피해자분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을 노렸을 겁니다. 실제로 컴퓨터에서 다른 고령자들 명단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분 외에 2명 더 있었습니다. 정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충동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연쇄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첫 번째 타깃이었을 뿐. 다른 두 사람은요? 다행히 아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즉시 연락해서 보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유미가 위조한 서류들도 모두 무효 처리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지켰구나.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유미와 태수는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태수가 빚을 진 거예요. 저는 태수를 도우려고 한 것뿐이에요. 유미가 먼저 제안했어요. 이모를 이용하자고. 판사는 두 사람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피고인들, 지금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까? 증거를 보면 두 분 모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협박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빚쟁이가 협박했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정숙 씨는 피고인 유미의 이모라고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려 했습니까? 유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를 보니 피고인들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고령자 2명을 추가 타깃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만약 첫 번째 범행이 성공했다면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계획적 살인 미수입니다. 피고인들은 2개월 이상 치밀하게 계획했고 2차례나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뻔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수에 그친 이유는 피고인들의 자제심 때문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감하게 대응했고 주변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의도는 분명히 살인이었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숙은 방청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지금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단지 잡혔다는 것만 후회하는 것 같다고. 공판이 끝나고 검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엄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선처를 원하십니까?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벌을 원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 선처를 해줘야 할까? 며칠 동안 정숙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장도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도윤 씨, 제가 너무 가혹한 걸까요? 그래도 유미는 제 조카인데. 장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형사생활 20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선처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건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자를 용서해야 하는가입니다. 맞죠?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장님이 선처를 해주면 유미와 태수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럼 몇 년 후에 또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노릴 수 있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본 범죄자들 중에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잡혔다는 것만 후회하죠. 그리고 나중에 또 저지릅니다. 유미도 그럴까요?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서 유미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 빚쟁이가 협박했다.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남 탓이었죠. 정숙은 침묵했습니다. 사장님, 선처는 정말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지만 유미 씨는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은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사장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만약 유미 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으면 비슷한 범죄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처벌이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숙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선택이 중요해요. 만약 여기서 물러나시면 사장님은 평생 내가 너무 가혹했나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실 거예요. 근데 그건 사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의 말이 정숙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최종 공판. 정숙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박정숙 씨, 이번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판사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는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미를 많이 아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유미 엄마, 그러니까 제 동서가 아플 때도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유미가 대학 갈 때 등록금도 일부 보탰습니다. 유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 유미가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를 듣고 알았습니다. 유미는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으로 봤습니다. 2억짜리 보험금, 3억짜리 집, 그게 다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 저는 처음엔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선처를 해줘야 하나? 근데 제 주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선처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정숙은 유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미야,
너 지금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아. 법정에서 내가 한 말들 들었어. 전부 남 탓이더라. 빚쟁이 탓, 태수 탓,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유미야, 너한텐 선택권이 있었어.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어.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고,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어. 근데 넌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어. 나를 죽이는 길을.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처를 원하지 않습니다. 엄벌을 원합니다. 둘 다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다만 이들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반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유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미야, 만약 내가 정말로 반성한다면 나중에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러 와. 그때는 내가 용서를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정숙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미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 판사는 유미에게 징역 12년, 태수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한 점, 여러 차례 시도한 점, 다른 피해자들도 물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진정한 반성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미와 태수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정숙은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슬펐을까요? 안도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정숙에게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님, 조카를 감옥에 보낸 심경이 어떠십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슬프죠.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물러섰다면 유미는 또 다른 사람을 해쳤을 테니까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어떠신가요?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용서하는 면죄부는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의 어제를 반드시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남기고 정숙은 걸어갔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전보다 조금 더 꼿꼿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때로 차가워 보일지라도 결국 옳은 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시선으로 본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